첫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매서운 눈발이 파주의 하늘을 회색으로 뒤덮고 있었다. 12월의 칼바람은 민간인 통제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듯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길게 뻗은 아스팔트 도로는 살얼음이 얇게 깔려 반짝였고 길가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의 노래에 맞춰 가늘게 흐느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움직임이 둔해지는 시간.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고요한 풍경 속으로 한 노인이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오서연이었다. 이른을 훌쩍 넘긴 그녀의 몸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둥글게 굽어 있었다. 십수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짙은 남색 솜옷은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솜이 죽어 있었지만 그녀의 깡마른 몸을 감싸는 유일한 방패였다. 손수 뜬 것으로 보이는 거친 털실 목도리는 턱 밑까지 단단히 감겨 있었고 드러난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한평생 겪어온 인고의 세월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낡은 가죽 송화방 끈을 꼭 쥐고 있었는데 거칠고 마디 굵은 손등은 마치 고목나무 껍질 같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였지만 조금도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위압적인 철문과 높은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군부대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알려진 파주에 위치한 특수안보 훈련기지였다.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현대적인 군사시설의 차가운 위용이 그녀를 압도했다.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촘촘히 둘러쳐 있었고 몇 미터 강역으로 설치된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쉼없이 주위를 훑었다. 삭막한 콘크리트 위병소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눈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효율과 통제, 그리고 서슬 퍼런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기계적이고 냉혹한 풍경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마치 흑백 사진 속에 잘못 끼어든 낡은 수채화 한 점 같았다. 위병소 안에서 근무를 서던 2명의 젊은 병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한 명은 입대한 지 갓 서너 달 된 이등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상병을 탄 고참이었다. 저 할머니는 누구시지? 이등병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연민이 어려 있었다. 저렇게 추운 날씨에 저토록 늙고 허약한 분이 어째서 이런 곳까지 혼자 걸어오시는 걸까? 마치 시골에 계신 자신의 할머니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상병은 좀 더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대답했다. 글쎄다. 일단 규정대로 대응해야지.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혹한기 훈련이 코앞이라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시기였다.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서연은 마침내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수고가 많습니다. 나 손주 녀석 면회 좀 하러 왔는데 이등병이 창문을 살짝 열자 안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바깥의 찬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섞였다. 할머님, 성함과 방문하시려는 병사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다. 내 이름은 오서연이고 우리 손주 이름은 이민준 1세, 여기 이민준 1병. 상병이 옆에서 재빨리 방문 기록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했다.
모니터를 두드리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상합니다. 오늘 이민준 일병 면회 일정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면회 신청을 하셨습니까? 오서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송화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인터넷.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오늘 새벽차 타고 겨우 올라왔어. 갑자기 와서 미안하지만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상병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규정상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부대는 보안 등급이 높아서 절차가 아주 엄격합니다. 규정이라니 그냥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무슨 규정이 그리도? 오서연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도시에 그리고 군대의 복잡한 규칙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세상은 사람 사이의 정과 얼굴을 마주 보고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 글자로 약속을 잡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러웠다. 바로 그때 위병소 뒤편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느 장교가 밖으로 나왔다. 박진우 대위, 29의 나이에 이미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육사 출신의 전도 유망한 장교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방산업체의 임원이었고 외삼촌은 국방부의 고위 관료였다. 그런 배경 덕분에 그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였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단 하나의 오점도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의 군복은 칼날처럼 주름이 잡혀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날카로운 턱선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군인의 표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온정이나 예외 같은 비효율적인 감정들을 경멸했다. 무슨 소란이지? 박진우 대위의 낮은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상병이 즉시 부동자세로 돌아서며 보고했다. 대위님, 이 할머님께서 사전 신청 없이 이민준 일병 면회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박진우는 오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무미건조하고 냉정했다. 남루한 옷차림, 시골 사람 특유의 투박함, 그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한 어리숙한 표정. 그의 머릿속에서 문제 요소라는 단어가 번쩍였다. 그는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오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할머님, 여기는 동네 경로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모든 방문객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오서연은 젊은 장교의 위압적인 기세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알아. 아는데. 내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꼭 오늘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급한 사정이라니요. 박진우가 비웃듯 물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런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원칙과 규율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오서연은 무어라 더 말을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밤 그녀는 꿈에서 손주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다. 어둡고 깊은 터널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가슴 아팠다. 평생을 살아오며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무작정 처체에 몸을 실었다.
민준이의 얼굴을 직접 보고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이런 속사정을 젊고 오만한 장교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설명한다 한들 그는 미신이나 노망으로 치부할 것이 뻔했다. 제발, 제발 부탁일세. 우리 강아지 얼굴만 잠깐 5분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주게. 이 늙은이 소원일세.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찬바람에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눈에는 물기가 차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함은 박진우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떠한 균열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더욱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냉혹한 선언이었다. 위병소 안의 이등병은 안절부절 못했다. 차마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다. 자신의 할머니가 저런 취급을 당했다면 그는 아마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하늘 같은 대위였고 자신은 힘없는 이등병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죄책감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상병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군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과 규정 속에서 감정을 지우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곳. 저 할머니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오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매서운 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의 말과 눈빛이라는 것을 그녀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평생을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장교 앞에서 그녀는 규율을 어긴 무지한 늙은이, 부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 되어버렸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누구를 위한 규정이고 무엇을 위한 원칙인가.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남편의 희생은,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자신의 삶은 이 젊은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간청하는 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모든 풍파를 견뎌낸 거목의 침묵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위병소에서 몇 걸음 떨어진 차가운 벤치를 향해 걸어갔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녀의 굽은 등과 희끗희끗한 머리 위로 소복이 쌓여갔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 조용히 그녀를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차가운 돌벤치에 조용히 앉아 다시 한번 부대 정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위병소 안에서 박진우 대위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미간에는 잘 짜인 각본에 등장한 사소한 오타를 발견한 연출가처럼 짜증스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눈보라 속에서 점점 더 작아 보이는 오서연의 모습이 맺혀 있었다. 노인은 돌아가지 않고 마치 풍경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한 듯 벤치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하얀 눈이 그녀의 어깨와 머리 위로 소미불처럼 쌓여가고 있었지만 미동조차 없었다. 그 모습은 박진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통제된 세계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 이 공간에 저 노인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규칙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이자 종교였다.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는 규율과 질서에 미하게 매료되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내무반, 칼날처럼 각 잡힌 제복,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식 훈련. 그 속에서 그는 혼돈스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 방산업체 K-디펜스의 부사장인 박영준은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진우야, 세상은 정글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 그리고 강함이란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의 갑옷은 완벽함이다. 사소한 흠집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라. 아버지는 아들이 군에서 장성이 되기를 바랐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일이었다. 외삼촌인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박진우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아니,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의 군 생활은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기록으로 채워져야 했다.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저 늙고 남루한 노인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저 노인은 불완전함의 상징이었다. 무질서하고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인 과거의 유물,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모든 것의 집합체였다. 쌍병! 박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예더 대위님! 이민준 일병. 신상기록 조회해봐. 가족관계. 특이사항 전부. 상병이 재빨리 컴퓨터를 조작했다. 몇 번의 클릭 후 이민준 일병의 정보가 화면에 떴다. 뭐 보고 드립니다. 이민준 일병. 아버지는 이현수. 5년 전 사망. 직업은 작은 목공소 운영. 어머니는 김은혜. 3년 전 지병으로 사망. 현재 유일한 직계 가족은 조모 오서연. 주소지는 강원도 정선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사격 우수자로 표창받은 기록 외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입술을 비틀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병사. 그러니 저런 무지한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이다. 만약 이민준 일병이 조금이라도 힘있는 집안의 자제였다면 그의 보호자는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면회를 왔겠지. 이것은 그에게 더욱 확신을 주었다. 저 노인은 단지 처리해야 할 민원인에 불과했다. 겹비 한 잔 타와. 그는 상병에게 명령하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이제는 시야를 가릴 정도였다. 저러다 얼어 죽기라도 하면 정말 귀찮은 일이 될 터였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려보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굳어졌다. 그는 상병이 타온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반쯤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그의 차가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외투깃을 세우며 위병소 밖으로 나섰다. 네 대위님, 이등병이 놀라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단 몇 걸음 만에 군화 위로 눈이 쌓였다. 그는 성큼성큼 오서연이 앉아있는 벤치로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푹신한 눈 위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오서연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대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철문 너머에 있는 손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박진우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벤치에 앉은 노인의 작은 몸을 거의 다 덮었다. 할매어님.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섞여 더욱 차갑게 들렸다. 제가 분명히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계셔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제야 오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맑았다. 나는 우리 손주를 만나야 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박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논리와 규율, 위계질서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저 노인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 어떤 논리로도 깨뜨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어미가 제 새끼를 지키려는 것과 같은 원초적인 힘이었다. 그는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할머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입니다. 모든 출입은 엄격한 통제에 이루어집니다. 할머님 한 분께 예외를 허용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의 말은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잘 만들어진 기계의 작동음 같았다. 오서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이나 질서 같은 어려운 말은 잘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은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손주가 걱정된다는 불안감뿐이었다. 나는 기다릴 걸세. 민준이가 나올 때까지? 그녀의 대답은 박진우의 인내심에 마지막 불을 붙였다. 이 노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 즉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언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일부러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낡은 속옷과 거친 손, 해진 신발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날카로워졌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군의 명예와 위신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행사액을 보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잔인한 말이 그녀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솔직히 부대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정문 앞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은 부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방문객들이나 상급 부대에서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대를 위해서라도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바람 소리도, 눈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서연의 귀에는 오직 박진우의 마지막 말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무대의 격에 맞지 않는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다. 이 낡은 옷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낸 훈장이었고 이 거친 손은 손주를 대학까지 보내고 군대에 보낸 자부심의 증거였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장교는 그녀의 삶 전체를 부대의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녀가 지켜온 모든 세월에 대한 능멸이었다. 오서연의 눈에 서렸던 마지막 옹이마저 차갑게 식어갔다.
깊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서리빨 같은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로도 이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했다. 드디어 이 고집센 노인이 현실을 직시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차갑게 인사를 던지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오서연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은 이제 폭설이 되어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다. 노인의 작은 모습은 그 하얀 세상 속으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진우 대위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발자국마저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금세 지워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오서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부대의 격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 귓가에 그리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거대한 충격이었고 다음에는 사무치는 서러움이었으며 이제는 가슴을 저미는 통증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벤치의 차가운 돌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현실 감각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시작된 한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23의 꽃다운 나이에 동갑내기 청년 이동환을 만났다. 그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웃을 때면 소년처럼 눈가에 주름이 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순수한 열정을 믿고 사랑했다. 결혼 후에도 그는 늘 바빴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가끔은 한 달 넘게 소식이 끊길 때도 있었다. 돌아올 때면 그의 몸에는 늘 새로운 상처가 새겨져 있었고 얼굴은 극심한 피로에 잠겨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녀의 기억 속 남편의 모습은 결코 격에 맞는 모습이 아니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일 때가 많았고 며칠씩 씻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할 때도 있었다. 그의 손은 늘 사격 훈련과 고된 임무로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은 남자보다도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그 모습이 가장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이 살아 돌아와 그의 낡고 해진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면 저 젊은 장교는 남편에게도 부대의 격에 맞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사진 한 장과 유품 몇 가지가 담긴 작은 상자였다. 국가는 그의 죽음을 임무 중 순직이라고만 알려주었다. 구체적인 상황도 장소도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굳은 표정으로 위로를 건네고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훈장 하나를 전달했다. 그들은 말했다. 고 이동환님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세월과 함께 빛이 발했다. 남편의 존재는 기밀이라는 장막 뒤로 사라졌고 그녀는 그저 평범한 미망인으로 남았다. 그녀는 국가의 책임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고 또 손주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의 이름을 내세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랑한 적이 없었다. 그의 희생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이기에 세속적인 이익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다. 밭을 갈고 시장에 나무를 팔아 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민준이를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녀의 옷이 낡아지고 그녀의 손이 거칠어진 것은 모두 그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증거였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삶 전체가 그리고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남편의 명예가 저 젊은 장교의 한마디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슬픔과 서러움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뜨겁게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얼음장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한 분노였다. 이 모욕은 단순히 오서연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세우러져간 남편 이동환에 대한 모욕이었고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가치들에 대한 능멸이었다. 저 젊은 장교는 총과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오만과 편견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저런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가 과연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말하는 부대의 격기란 대체 무엇을 위한 격인가?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남편의 명예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저 오만한 젊은이를 포함한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가르쳐 주어야 했다. 진정한 격이란 화려한 외양이나 엄격한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희생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굳어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이전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손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손수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든 비닐 지갑, 그리고 코팅된 손주 민준이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민준이는 군복을 입고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잠시 어루만졌다. 민준아, 할미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방 가장 안쪽에서 작은 천 주머니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겉보기에는 구형 폴더폰처럼 보이는 투박하고 못생긴 전화기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의 동료였다는 한 남자가 찾아와 건네준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사모님, 이것은 보통 전화기가 아닙니다. 저희와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살면서 결코 사용하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거나 사모님이나 민준이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생긴다면 그때 딱 한 번만 사용하십시오.
1번 단축키를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전화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의 세계에 속한 물건이었고 그녀는 그 세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그 남자의 말을 떠올렸다.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거나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일은 국가의 제복을 입은 장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녀는 전화기를 열었다. 작은 흑백 화면에 희미한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조용히 살아온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그렇듯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는 듯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엄지손가락으로 숫자 1 버튼을 찾아 힘껏 길게 눌렀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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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눈보라 속에서 단조로운 신호음이 그녀의 운명을 그리고 박진우 대위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단 3번의 울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칼날처럼 예리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철저히 훈련된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오서연이 수십 년 전 남편의 동료들에게서 가끔 듣던 바로 그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 숨을 골랐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추위와 슬픔에 떨리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이든 노인의 힘없는 음색도 아니었다. 그것은 낮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기묘한 권위마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강실장, 나 오서연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정적이 칼로 벤 듯 갈라졌다. 1초, 2초,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오서연은 상대방의 거대한 충격과 당혹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다급함과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모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전화는. 아니, 지금 어디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민준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목소리의 주인 국가정보원장 강민혁은 순간 수만 가지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그가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전설적인 요원 이동환의 유일한 혈육, 그들의 안위는 국정원, 아니 강민혁 자신이 개인적으로 짊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였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했던 비상직통회선이 연결된 것이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위기 상황을 의미했다. 오서연은 그의 다급한 질문들을 조용히 제지했다. 민준이는 괜찮을 걸세. 아직은.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강민혁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지금 파주에 있는 군 훈련 기지 정문에 와 있소. 손주 얼굴이라도 잠깐 볼까 하고 왔지. 파주 기지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강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왜 그런 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비상회선을 사용할 정도의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서연은 그의 의문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대위가 했던 말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그런데 정문을 지키는 대위라는 사람이 나를 막아서더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군.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좀 했지. 그랬더니 내 행색이 부대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부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니 당장 돌아가라고 하더군. 다시 한번 수화기 너머로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고 폭발 직전까지 압축될 때 발생하는 밀도 높은 진공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강민혁 원장의 집무실,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모이고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그 방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국가안보 현안을 보고하던 최측근 부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신들의 수장이 전화 한 통에 그토록 무섭게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 서리빨 같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가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헌신했다. 이동환 같은 선배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숭고한 희생의 상징과도 같은 분의 부인에게 감히 군복을 입은 장교놈이 행사액과 부대의 격을 운운하며 모욕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에 대한 무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과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몇 초 같은 영겁의 시간이 흐른 후 강민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수만 톤의 강철과도 같았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 기지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오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정문 위의 간판을 읽었다. 육군 특수전대비 훈련단 제7기지라고 쓰여있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디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누구와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말을 맺으며 덧붙였다. 15분기 아니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갈깍! 전화가 끊겼다. 오서연은 조용히 전화기를 닫아 다시 송화방 깊숙이 넣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슬픔과 모멸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것 같은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이제 분노한 자도 슬퍼하는 자도 아니었다. 그저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기다리는 조용한 방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한편 위병소 안에서는 따뜻한 공기 속에 나른함이 퍼지고 있었다. 저 할머니 아직도 계시네. 독하시다. 상병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까 대위님한테 한 소리 들었으면 보통은 울면서라도 갈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이등병이 창밖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오서연이 낡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마 자식이나 다른 가족에게 하소연하는 전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무실로 돌아간 박진우 대위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방금 전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자평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문제의 소지를 깔끔하게 제거했다. 상부에서 알게 되더라도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질책받을 일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 속에 희미한 점처럼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거슬렸지만 곧 지쳐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완벽한 세계, 즉 보고서의 정교한 문장과 숫자의 세계로 몰입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 노인의 전화 한 통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중 하나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눈보라를 뚫고 미친 듯한 속도로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문 앞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기지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은 폭풍의 속도를 하고 있었다. 10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시간은 눈송이처럼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8분이 지났다. 폭설은 이제 눈보라가 되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위병소의 젊은 이등병은 연신발을 동동 구르며 언손에 입김을 불어넣어 걷다. 상병은 이미 이런 날씨에 익숙하다는 듯 초소 안쪽에서 묵묵히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야 속에서 벤치 위의 오서연은 이제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저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이등병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 안의 박진우 대위는 완벽하게 작성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깔끔한 일 처리에 만족했다. 노인은 곧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떠날 것이고 이 작은 소동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이칠 터였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었다. 세상은 고요했다.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등병의 귀에 바람소리와 미묘하게 다른 저음의 소리가 희미하게 잡혔다. 우웅 하고 낮게 깔리는 여러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군용 트럭의 둔탁한 엔진음과는 다른 훨씬 더 정제되고 강력한 소리였다. 상병님,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무새운 소리, 바람 소리 말고 더 있냐? 상병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다. 이제는 상병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지축을 울리는 듯한 위압적인 배기음이었다. 두 병사의 얼굴에서 나른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눈보라의 하얀 장막을 찍고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가 아니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 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정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눈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해온 차량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문 차당이 바로 앞에서 동시에 멈춰 섰다. 차량은 최고급 방탄 유리로 보이는 짙은 선팅 때문에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었다. 번호판은 일반 차량 번호가 아닌 특수한 기호로 이루어져 있었다. 군용 차량도 경찰 차량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장갑차보다도 더 무겁고 위협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선두 차량이 멈춘 위치는 방문객 주차구역이 아니라 위병소 바로 앞, 거의 차단기에 부딪힐 듯한 거리였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군사시설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정지 차량을 뒤로 물리십시오. 상병이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인터콤을 잡았다. 이등병은 당황하여 K2 소총을 고쳐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무실에 있던 박진우 대위도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또 다른 불청객의 등장에 분노로 굳어 있었다. 어떤 놈들이 감히 신성한 군사기지 앞에서 이따위 오만한 행패를 부리는가? 어떤 차량인가? 당장 수화하고 신원 확인해. 박 대위가 고함을 치며 위병소를 나서는 순간이었다. 선두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칼 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는 병사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재빠른 동작으로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미친 듯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하게 떨어지는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다.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이마와 눈가에 잡힌 주름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은 세상의 모든 비밀과 어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지성을 담고 있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사성 장군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진우 대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저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국방일보 한 면이나 최고위급 안보 회의 자료 사진에서 스치듯 보았던 얼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뇌는 공포로 마비되어 제대로 된 정보를 끄집어내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이 감히 말을 섞거나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원초적인 본능의 경고였다. 남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없는 존재처럼 취급했다. 얼어붙은 병사들도, 당황한 박진우 대위도, 심지어 굳게 닫힌 부대 정문조차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눈 덮인 벤치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형상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강철 같았던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냉철함과 위엄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불타는 듯한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떠올랐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이 수북이 쌓인 바닥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수백만 원을 호가할 것이 분명한 그의 최고급 가죽 구두가 더러운 눈 속에 푹 잠겼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가 움직이자 다른 차량에서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주위를 경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고도로 훈련된 그림자들의 움직임이었다. 박진우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소총을 든 채로 마네킹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눈보라를 가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 중 한 명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남루한 차림에 이름 없는 노인이 앉아있는 차디찬 돌벤치였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박진우 대위의 심장을 쿵, 쿵 하고 내리찍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가 저 남자의 발걸음 아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의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침내 오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진 그의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민혁 원장은 오서연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큰 키가 벤치에 앉은 노인의 작은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눈을 막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슬픔, 회한, 그리고 깊은 존경심,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한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을 이끄는 남자.
그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선 그 남자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조금의 구부정함도 없이 그의 상체는 완벽한 90도 각도를 그리며 남루한 차림의 노인 앞에서 깊이 숙여졌다.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이 성자 앞에서 행하는 고해성사와도 같았고 충실한 신하가 여왕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경의의 표시였다. 사모님! 허리를 숙인 채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눈보라 소리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추운 곳에 홀로 계시게 하다니 모두 제 불찰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진심의 무게에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박진우 대위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저 남자의 정체는 아직 확실치 않았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저 시골 할머니에게 대체 왜 혼란은 곧이어 공포로 변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오서연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거칠고 주름진 손을 천천히 들어 그의 팔에 가볍게 얹었다. 일어서게, 강 실장, 자네 탓이 아닐세.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강민혁은 그제야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는 오서연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럽고 정중한 손길이었다. 바로 그 순간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성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박진우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규정과 절차라는 단어가 비상벨처럼 울리고 있었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부대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통제의 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신지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서연을 향해 있던 슬픔과 존경의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힘이 없었지만 박진우의 목을 조르고 명치를 강타하는 듯한 엄청난 압박감을 동반했다. 박진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엘리트로서의 자부심과 오만이 저 남자의 눈빛 하나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제인 이름이 뭔가 대위...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대위 박진우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궁이가 바짝 든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강민혁은 잠시 동안 박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영혼 속까지 샅샅이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진우 대위, 자네가 조금 전 부대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부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모욕했던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 아는가? 그의 질문은 얼어붙은 대기 속에 칼날처럼 박혔다.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만 파랗게 떨릴 뿐이었다. 강민혁은 오서연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박진우와 그 뒤에 얼어붙은 병사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눈보라를 뚫고 모든 사람의 심장에 똑똑히 박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의 무게를 더했다. 자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계급도, 명예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마저도 기꺼이 어둠 속에 바치셨던 위대한 그림자 애국자, 구 이동환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부인이시다. 그림자 애국자 그림자 에이고즈, 그 단어가 박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군사용어가 아니었다. 국정원 내부에서 국가를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 이름 없이 죽어간 전설적인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이었다. 그들의 존재와 희생은 대부분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영원히 알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조국의 빛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한 영웅들이었다.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검은 세단들, 민간인 복장을 했지만 살기를 뿜어내는 경호원들,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 그의 기억 저편. 국방부 고위급 브리핑 자료에서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국가정보원장 강민혁 국정원장이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 눈보라를 뚫고 일가의 군부대 정문까지 직접 행차한 것이다. 단지 저 초라한 노인 한 사람을 위해 박진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남루한 시골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국가를 위한 희생의 훈장처럼 보였고, 그녀의 굽은 등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한평생의 인고를 짊어진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무지나 어리숙함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자의 숭고한 위험으로 다가왔다. 부대의 격,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독화살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로 날아와 심장을 꿰뚫었다. 그가 말한 격이란 무엇이었나? 반짝이는 전투화, 칼날 같은 군복의 주름 따위였나? 진정한 군대의 격은,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바로 오서영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이미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천박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괴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는 국가의 영웅을, 살아있는 역사를 감히 자신의 하찮은 기준으로 재단하고 모욕했다. 아! 박진우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발밑으로 꺼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박진우 대위는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귀에는 강민혁 원장의 마지막 말, 부인이시다라는 단어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오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목을 짓눌러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정문 일대에 내려앉은 침묵은 무거웠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이제야 상황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살아있는 성물 쌍후 과도 같은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 원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박진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오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코트 소매에서 작고 검은 통신기기를 꺼내 입에 가져갔다. 상황실, 여기는 알파.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즉시 7기지 지휘관에게 연결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10초 내로 알파. 그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원장 자신을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그 암호명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최우선 순위의 사안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박진우는 그 말을 듣고 절망의 나락으로 한 걸음 더 떨어졌다. 통상적인 지휘 계통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대위인 자신은 물론이고 이 기지의 대대장, 연대장조차도 건너뛴 채 원장이 기지사령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박진우 개인의 실수를 넘어 7기지 전체의 지휘체계에 대한 불신과 질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부대 정문의 육중한 철문이 안쪽에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는 지휘용 지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급정거했다. 차에서 허둥지둥 내린 것은 기지 부사령관인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급하게 나오느라 전투모도 삐딱하게 쓰여 있었다. 그는 눈앞에 검은 세단들과 살벌한 분위기의 경호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강민혁 원장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충성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민혁은 그를 대답 대신 싸늘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대령은 그 시선만으로도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에 있던 통신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이민준 일병, 지금 당장 여기로 데려와 1분 내로 부대 안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병사가 헌병 2명에게 이끌려 거의 뛰다시피 정문으로 달려왔다. 바로 이민준 일병이었다. 그는 방탄 헬멧에 방한 장비까지 착용한 채 막 경계 근무를 교대하러 가던 길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끌려온 터였다. 그의 얼굴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혼란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닿았다. 눈을 흠뻑 맞은 채 벤치 옆에 서 있는 작고 익숙한 형체 할매연이. 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을 이끌던 헌병들을 뿌리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검은 세단도, 높은 사람들도, 살벌한 분위기도, 그의 눈에는 오직 눈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만이 보였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전화도 없이? 아니, 이 눈보라 속에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그는 할머니의 깡마른 어깨를 붙잡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와 머리에 쌓인 눈을 거친 손으로 다급하게 털어냈다. 차갑게 식은 할머니의 손을 잡자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손이 왜 이렇게 얼음장 같아요? 세상에. 오서연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강철 같던 의지도, 차가운 분노도 손주의 따뜻한 천 앞에서 눈처럼 녹아내렸다. 민주 누나, 우리 강아지.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얼굴을 감쌌다.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네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냥 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은 거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괜찮아요, 할머니. 전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할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세상에 단둘뿐인 가족. 그들의 재회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과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저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형님 이동환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일상이고 가족이었다. 그는 저 평화로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가족에게 잠시의 시간을 허락했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민준은 그제야 낯선 남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놀라 돌아보았다. 이민준 일병.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나는 강민혁이라고 하네. 자네 할아버님의 아주 오랜 동료였지?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유령처럼 서 있는 박진우 대위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 대위! 예스, 예, 원장님! 이제는 그의 직책을 정확히 부르는 박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했다. 듣고 있나? 강민혁은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지금 즉시 이 부대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락한 VIP 접견실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사모님과 이민준 일병이 휴식을 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최고급 다과와 음료, 따뜻한 담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 말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겠다. 자네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해. 사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알겠나? 그것은 잔인한 명령이었다. 그것은 박진우에게 자신이 모욕했던 분을 극진히 모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자신의 손으로 씻어내라는 형벌과도 같았다. 가장 큰 굴욕을 통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우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오서연에게 몸을 돌려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우선 춥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시죠. 민준이와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이런 곳에 계속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경호원이 재빨리 검은 세단의 뒷문을 열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차 안에서 흘러나왔다. 강민혁은 민준의 부축을 받는 오서연을 정중하게 차로 안내했다. 차 문이 닫히고 세 대의 검은 세단은 조용히 기지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듯. 정문 앞에는 박진우 대위와 겁에 질린 병사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사령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박진우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귓게는 자네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라는 명령이 악몽처럼 맴돌았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자신의 손으로 수습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실수는 결코 완전히 수습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오후 박진우 대위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강민혁 원장의 명령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다른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는 기지에서 가장 전망 좋고 따뜻한 VIP 접견실을 확보했다. 보급대에 연락해 최고급 모포와 푹신한 쿠션을 가져오게 했고, 취사장에 직접 찾아가 장교 식당용으로 비축해둔 최상급 한우와 신선한 과일, 따뜻한 쌍화차를 준비시켰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서슬퍼런 모습에 부하들은 겁을 먹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준비된 모든 것을 직접 쟁반에 받쳐 접견실로 날랐다. 문을 열 때마다 그는 따뜻한 실내에서 손주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오서연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 오서연도
이민준 일병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박진우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 무관심은 그 어떤 질책이나 욕설보다도 더 박진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자신이 그저 기능하는 기계, 음식을 나르는 로봇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다과를 내려놓고 소리 없이 물러나 문 밖에서 대기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강민혁 원장의 차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오서연을 직접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다. 이민준 일병에게는 특별 휴가증이 발급되었다. 부대를 나서는 오서연은 박진우가 뻣뻣하게 굳어 경례를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다. 그 완전한 무시가 박진우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날 밤 박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것은 오서연의 슬픔, 어린 눈빛과 강민혁 원장의 얼음 같은 시선, 그리고 그림자 애국자라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단어였다.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된 시간, 그는 밤새 칼날처럼 다려놓은 정복을 입고 기지 정문 앞에 섰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앞에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랐다. 차는 곧장 서울 내곡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 본청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건물의 모습은 생각보다 평범했지만 그 주변을 감싼 공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으로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안내를 받아 복잡한 복도를 지나고 여러 개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마침내 그가 안내된 곳은 원장의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안에는 삭막한 금속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취조실 혹은 내부 감찰실로 쓰이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곳은 계급도, 배경도, 자존심도 모두 무력화되는 공간, 오직 진실과 사실만이 남는 진실의 방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강민혁 원장이 들어왔다. 어제의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간소한 노타이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1급 비밀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한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꿍.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강민혁은 박진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박진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했다. 마침내 강민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톤이었다. 박진우 대위, 자네가 생각하는 국가의 격이란 무엇인가? 어제 자신이 오서연에게 던졌던 바로 그 단어였다. 박진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강민혁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파일을 박진우 쪽으로 쓱 밀었다. 자네가 어제 모욕했던 분의 남편이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격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는 나직하게 덧붙였다. 읽어봐라!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표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이동환이라는 이름과 함께 흑백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박진우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남자는 20대 후반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강인했다. 오서연이 사랑했던, 소년처럼 웃던 바로 그 청년의 모습일 터였다. 다음 장부터는 그의 임무 기록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내용이 굵은 검은색 펜으로 지워져 있었지만 남아있는 단어들만으로도 박진우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임무명 목성작전 장소 평양
임무 결과 목표 제거 성공, 아군 피해 1명, 본인 총상, 임무명 흑호 작전 장소 중동 분쟁 지역, 임무 결과 테러 조직 핵심부 와해, 인질 3명 구출, 아군 피해 1명, 본인 자상 및 폭발 파편상, CIA, MI6 등 우방 정보기관의 감사 서신 요약, 이동환 요원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서유럽 주요 도시에서 발생할 뻔했던 대규모 테러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일을 넘길수록 박진우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가 본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무들의 기록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적지 한복판에서 그는 조국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웠다. 그의 몸에 남았을 상처의 기록 총상, 자상, 고문 흔적, 골절들은 그 자체로 한편의 전쟁사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임무 보고서가 나왔다. 임무명 여명의 칼날, 최종 보고 이동환 팀장. 적의 함정임을 인지하고도 팀원 전원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단독으로 적진에 진입, 교전 중 치명상, 마지막 순간 적의 핵심 정보가 담긴 서버를 자폭장치로 파괴하고 장렬히 산화함 구? 박진우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이동환이라는 한 남자의 삶이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명예나 진급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지키려 했던 것은 이름 모를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와 가 태어난 아들이 살아갈 조국이었다. 박진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완벽한 군인의 모습, 칼 같은 제복과 반짝이는 군화, 흠집 없는 경력, 그 모든 것이 이동환의 이름 없는 희생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그는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온 가치들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깨가 들썩이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파일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위대한 영웅에 대한 송구함과 경외감이 뒤섞인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었다. 강민혁은 그가 한참 동안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 안에는 박진우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울음이 잦아들고 박진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제 알겠나?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은 군복의 주름이나 부대의 간판이 아니라 그 군복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보아라!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민혁에게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여 경례를 올렸다. 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은 무거웠다. 그는 완전히 부서졌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그는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빛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파주에 얼어붙었던 땅 위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던 4월, 박진우 대위는 짧은 정기 휴가를 냈다. 그의 휴가 목적지는 남들이 흔히 가는 휴양지나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른 새벽 간소한 배낭 하나만을 맨 채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가 입은 옷은 더 이상 칼날처럼 각 잡힌 군복이 아니었다.
달아서 편안해진 청바지와 평범한 남색 점퍼.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물이 오르고 산과 들은 겨우내 감추었던 생명의 기운을 조금씩 내뿜고 있었다. 계절은 이렇듯 스스로의 잘못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자신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난 석 달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국정원에서 돌아온 후 아무런 공식적인 징계도 받지 않았다. 강민혁 원장은 그의 인사 기록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더 무서운 처벌이었다. 그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는 변했다. 부대원들은 더 이상 오만하고 냉소적인 박대위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눈빛은 깊어졌다. 그는 병사들의 아주 사소한 고충까지도 직접 챙겼고 훈련 중에는 가장 먼저 흙바닥을 굴렀다. 누군가는 그가 좌천이라도 당할까봐 몸을 사린다고 수군거렸지만 몇몇 눈치 빠른 부사관들은 그의 변화가 공포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되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어 들어간 후에야 그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민준 일병의 신상기록 카드에 적혀있던 주소, 동해의 푸른 바다가 멀리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낡았지만 정갈한 시골집 한 채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집 주위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붉은 동백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그는 집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텃밭에서 누군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호미로 밭을 고르고 있었다. 박진우를 발견한 그녀의 호미질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담담함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는 굳어있던 발을 떼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장교로서의 체면도 모두 버렸다. 그는 그저 죄지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상처 입힌 영혼 앞에 엎드렸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머리를 조아렸다. 군대에서 배우는 그 어떤 제식보다도 더 진심이 담긴 큰절이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흙먼지와 눈물에 젖어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끝맺은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밭 한쪽 구석, 지난 겨울에 거센 눈볼에 반쯤 무너져 내린 낡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거기 울타리가 영복이 흉하구나. 손 좀 봐주겠는가?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용서의 조건이자 참회의 기회였다. 예, 사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진우의 기묘한 휴가가 시작되었다. 그는 오서연이 내어준 작은 창고방에서 묵으며 낡은 연장을 들고 울타리 수리를 시작했다. 못을 박고 썩은 나무를 교체하고 기둥을 바로 세웠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일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에 들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의 마음속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것 같았다. 사흘이 걸려 울타리 수리가 끝났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등 오서연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했다. 그녀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낡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리밥에 된장찌개뿐인 소박한 식사를 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밥 먹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오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도 참 손재주가 없었지.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남편, 이동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에 뭐 하나 고장 나면 고치는 법이 없었어. 연장만 들면 멀쩡하던 것도 더 망가뜨리기 일쑤였지. 그래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낑낑대는 모습이 어떨 땐 참 안쓰럽고 어떨 땐 귀여웠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그날의 모욕이나 분노가 아닌 가장 평범하고 소중했던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박진우는 파일 속의 전설적인 영웅이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고 서툰 손재주를 가졌으며 언젠가 평범한 삶을 꿈꾸었을 인간 이동환을 만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늘 말했어. 자기가 하는 일이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웃고 떠들고 밭 갈고 자식 키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자기는 평생 그림자로 살아도 좋으니 자기 가족과 이웃들은 환한 빛 속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 그녀는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자네도 그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젊은이야.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말고. 박진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사모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닐세.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지. 오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 옆에 곱게 핀 동백꽃 한 송이를 꺾어 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그러니 자네도 이제 자네 자신을 용서하게나.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의 빚은 앞으로 자네가 이끌어갈 병사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더 낮은 곳을 살피는 데 쓰게. 그것이 내 남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진정으로 그를 기리는 길일 걸세. 박진우는 손에 들린 붉은 동백꽃을 내려다 보았다. 그것이 마치 이동환의 뜨거운 심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결심을 느꼈다. 다음 날 그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에 휴가 나오면 우리 민준이랑 같이 한번 들르게. 그때는 된장찌개에 고기라도 좀 넣고 끓여주지. 박진우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만 깊이 숙였다가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을 찾아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단단했다. 그는 부서졌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의 어깨 위에는 오만과 공명심 대신 따뜻한 책임감과 숭고한 빚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다시 겨울이 찾아온 파주의 기지는 작년과 다름없이 삭막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특히 박진우 대위가 중대장으로 있는 3중대는 기지 내에서도 뭔가 다른 부대로 통했다. 훈련은 그 어느 중대보다도 혹독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박진우는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땀 흘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든 중대원의 이름은 물론 그들의 가족관계와 개인적인 고민까지 꿰고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사가 있으면 남몰래 휴가비를 쥐어주기도 했다. 그의 중대에서는 구타나 가혹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처음에는 많은 의심을 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다. 병사들은 그를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존경하고 따랐다. 그의 별명은 얼음 요새에서 키다리 아저씨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막사에서 병사들의 편지를 검열하던 박진우는 행정반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았다.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 중인 초임 하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중대장님 3중대 소속 김철수 이병의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셨는데 서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문 날짜를 다음 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규정상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한데 두 분께서 너무 막무가내셔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년 전 자신이 느꼈을 법한 짜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뇌리 위로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의 풍경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뉴분 추운 곳에 계속 서 계시게 하지 마. 우선 위병소 안쪽 대기실로 모시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먼저 대접하도록. 내가 지금 바로 가겠다. 예, 하지만 중대장님께서 직접 오실 것까지는. 내 중대원의 부모님은 바로 내 부모님이다. 즉시 조치하도록. 박진우는 무정의를 내려놓고 급하게 방 안 외투를 걸쳤다. 그가 중대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본 행정보급관이 물었다. 중대장님, 어디 가십니까? 내 부모님 마중 간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정문을 향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1년 전과 너무나도 비슷한 광경을 마주했다.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의 노부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위병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먼 길을 달려온 피로감과 아들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는 아들에게 먹이려고 쌓아온 음식이 담겼을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노부부의 모습 위로 오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박진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자신의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허리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김철수 이병의 중대장인 박진우 대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착오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우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몸부터 녹이시지요. 노부부는 뜻밖의 환대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그들을 직접 부축하여 따뜻한 난로가 피워진 면회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는 직접 뜨거운 율무차를 타서 두 사람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었다. 대위님, 우리가 날짜를 잘못 알고 와서 우리 철수 못 보는 거지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진우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세상에 아들을 보러 온 부모님을 막아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는 젊은 위병소 하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규정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께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려야 하는 거다. 알겠나? 야예, 알겠습니다. 하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다. 박진우는 행정실에 전화 한 통을 걸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잠시 후 김철수 이병이 한달음에 달려와 부모님과 감격의 재회를 했다. 박진우는 멀찍이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가족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 어떤 군가보다도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들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국가의 격이란 잘 닦인 전투화나 위압적인 철문이 아니라 바로 저런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군인의 진정한 임무는 영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토록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얼마 전 상병으로 진급한 이민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충성, 박진우 대위님, 잘 지내십니까? 오늘 할머니와 통화했는데 대위님 안부 꼭 전해달라 하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진우는 문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잘 지낸다. 이 상병, 할머님께도 안부 전해드려. 늘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를 짓눌렀던 끔찍한 죄책감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서연이 가르쳐준 따뜻한 책임감과 이동환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가치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다. 겨울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